세계 금융의 심장부, 월스트리트가 술렁였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자초한 세계 왕따 신세가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라는 초강수를 던지자 미국 증시가 순식간에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늘 변방 국가로 치부하던 한국의 코스피는 예상 외의 소폭 조정 후 빠르게 반등하며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패닉에 빠진 동료 애널리스트들이 비명을 지를 때 이 인물은 의문을 품고 차트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작고 보잘것없다 여겼던 나라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압박에도 흔들림 없었던 걸까요? 지금 그의 뿌리 깊은 편견을 처참히 깨부순 충격적 진실을 파헤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리처드 팔머입니다. 저는 그동안 돈과 나라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런던의 높은 빌딩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제 사무실 창문 밖으로는 템스강이라는 큰 강이 보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 화면의 숫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숫자들이 어떤 나라가 잘 나가고 있는지, 어떤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줄곧 한국이 그냥 평범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쁘지는 않지만 대단하지도 않은 그런 나라 말이에요. 휴대폰이나 자동차를 만들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약한 나라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항상 큰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나라라고 말이죠. 제가 완전히 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화요일 아침도 평소와 똑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사무실 건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죠. 경비원 아저씨가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어요. 모든 게 평범하고 안전해 보이고 있었죠. 컴퓨터를 켜고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면이 파란색으로 변했다가 하얀색으로 바뀌고 있었죠. 매일 보던 뉴스 사이트들을 클릭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인생을 바꾼 헤드라인을 보게 됐어요. 트럼프, 한국과 일본, 베트남에 높은 세금 매기겠다고 발표. 커피잔이 입 중간쯤에서 멈춰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또 다시 읽어봤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한국은 미국이 신경 쓸 만큼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제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기사를 클릭해서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어보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제품에 25%나 되는 세금을 더 매기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100달러짜리 휴대폰이 125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제품 사는 걸 그만둘 거고요. 한국 회사들이 돈을 잃을 거고 한국 경제가 무너질 거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거든요. 거래 프로그램들을 열어보고 있었어요.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얼마나 잃고 있는지 보여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본 건 정말 속이 뒤틀리는 광경이었어요.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빠르게 말이에요. 초록색이어야 할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번쩍거리고 있었죠. 회사들이 매분마다 수백만 달러씩 잃고 있었어요. 유럽 시장들도 떨어지고 있었고요. 여기 런던에서도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이런 일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를 세금으로 위협하면 그 나라가 보통 무서워하거든요.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정부에서 미국에 전화해서 용서해달라고 빌죠. 그런데 한국은 그런 일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어요. 제 화면에 한국 주식시장을 띄워놓고 보고 있었어요. 아침에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많이는 아니지만 꾸준히 말이에요. 마치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팔고 있는 동안에도 차분하게 한국 주식을 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원화라고 하는 한국 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미국 달러 대비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강해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마치 한국이 우리는 이런 거 별로 걱정 안 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미국이 어떤 나라에게 화를 내면 그 나라는 무서워해야 하는 거예요. 패닉 상태에 빠져야 하고 미국 지도자들에게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하는 거라고요. 한국은 그런 일들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찾을 수 있는 모든 뉴스 기사를 읽어보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당황한 인터뷰를 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한국 기업 대표들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지도 않았고요. 걱정스러운 한국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 사진도 없었어요. 대신에 조용함이 있었어요.
완전히 차분한 조용함이 흐르고 있었죠. 제 휴대폰이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동료 제임스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한국 시장이 안정되고 있어. 이해가 안 돼. 맞는 말이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과 맞지 않았어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생 동안 저는 세상 나라들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었거든요. 미국, 영국, 독일 같은 강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런 나라들은 위협을 할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이 말을 들어야 하는 나라들이었죠. 그리고 강한 나라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약한 나라들이 있었고요. 한국은 두 번째 그룹에 속해야 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은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한국에 대해 틀리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이런 생각이 어떤 시장 폭락보다도 더 무섭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틀렸다면 또 뭘 틀리게 알고 있는 걸까요? 얼마나 많은 다른 나라들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걸까요? 제 고정관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창문 밖 템스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은 수천 년 동안 흘러왔던 것처럼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세상에서는 뭔가 바뀌고 있었어요. 뭔가 큰 것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올 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느꼈던 편안한 확신은 사라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섞인 호기심이었죠. 제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두려움 말이에요. 그 다음 사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눈을 감을 때마다 컴퓨터 화면에 빨간 숫자들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를 가장 괴롭히고 있던 건 떨어지는 주식 가격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옳게 알고 있다고요. 한국은 그냥 강한 척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곧 패닉 상태에 빠져서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말이에요. 늘 그래왔던 일이니까요. 한국 같은 나라들은 진짜 강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냥 좋은 무역 협정을 맺어서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요. 그 목소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기로 했어요. 한국이 실제로는 약한 나라라는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차분한 반응이 그냥 연기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겠다고요. 제가 한국에 대해 처음부터 옳게 알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해하고 싶을 때 항상 하던 일을 했어요. 연구에 파묻혀버렸죠. 제 사무실이 엉망이 되고 있었어요. 커피 잔들이 책상을 덮고 있었고요. 종이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한국 역사에 관한 책들, 경제보고서들, 뉴스 기사들을 프린트해서 모든 곳에 펼쳐놓고 있었거든요. 마치 어떤 사건을 해결하려는 형사처럼 보이고 있었을 거예요. 1950년대 한국전쟁부터 시작해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전쟁 후에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는지에 대해 읽어보고 있었어요. 도시들이 파괴되어 있었고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미국이 돈과 음식을 보내서 다시 세우는 걸 도와줘야 했죠. 이런 내용이 저를 기분 좋게 만들고 있었어요. 보세요. 한국은 항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는 강하지 않았던 거라고요. 하지만 계속 읽어나가고 있었는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국이 공장들을 짓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물건들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팔기 시작했죠. 한국 경제가 역사상 거의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1980년대가 되자 전 세계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런 정보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약한 나라라는 제 생각과 맞지 않고 있었거든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해 찾아보고 있었어요. 이때 많은 아시아 나라들이 거의 파산할 뻔했거든요. 한국도 큰 타격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 돈이 거의 쓸모 없어지고 있었죠.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었어요.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죠. 바로 이거였어요. 한국이 약하다는 증거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자 다른 누군가가 구해줘야 했던 거니까요. 하지만 계속 읽어나가고 있었는데 다음에 발견한 것이 제 속을 뒤틀리게 만들고 있었어요. 위기 이후에 한국은 그냥 회복만 한 게 아니었어요. 전보다 더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빌린 돈을 예상보다 일찍 다 갚아버렸어요.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회사들을 만들어냈어요. 삼성, LG, 현대 이런 이름들이 어디에나 있었거든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피곤한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이건 약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실수로부터 배워서 더 강해진 나라의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한국이 약했던 더 최근의 사례들을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한국이 큰 나라들의 압력에 굴복해야 했던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관한 기사들을 찾아냈어요.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었는데 군사 시스템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한국을 벌주려고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을 막고 한국 제품들을 차단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라면 중국의 압력에 굴복했을 거예요. 중국은 거대하고 강력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있었어요. 자기들 제품을 팔 새로운 시장을 찾아냈죠. 다른 나라들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압력이 소용없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버티고 있었거든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찾아낸 모든 증거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약하고 의존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강하고 똑똑하고 고집이 센 나라였던 거예요. 컴퓨터에서 더 최근의 경제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한국 경제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컸어요. 한국 기술 회사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칩,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조선업은 세계 최고였어요. 심지어 미국 해군을 위한 배까지 만들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미국 해군을 위한 배를 만들고 있다고요? 이 정보를 더 자세히 클릭해보고 있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 조선소들이 그냥 상업용 배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 중 하나를 위한 군함들을 만들고 수리하고 있었거든요.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정말 신뢰하지 않는 한자기들의 군사 장비를 맡기지 않거든요. 이 정보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믿고 해군배 작업을 맡길 정도라면 한국은 그냥 무역 상대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동맹이었던 거죠. 소중한 동맹 말이에요. 제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이제 더 크게 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몇 년 동안 강했는데 제가 너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 목소리에 맞서 밀어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전문 분석가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15년 동안 나라들과 경제를 연구해왔다고요.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 완전히 틀릴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증거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어요. 한국이 약하게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약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트럼프의 위협에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이었죠. 동맹국들이 있었어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소중한 기술과 제품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무실 창문 밖으로 해가 지고 있을 때 드디어 스스로에게 뭔가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던 편안한 세상, 어떤 나라가 중요하고 어떤 나라가 중요하지 않은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설지 볼 용기가 제게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고 있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사흘 동안 진실과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지쳐 있었거든요.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무서운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틀리게 알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 틀렸다면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틀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그 금요일 아침, 저를 무섭게 만드는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한국을 처음 배우는 것처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15년 동안 제 평판은 제 의견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데 바탕을 두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답을 구하러 오는 이유는 제가 어떤 나라가 강하고 어떤 나라가 약한지 항상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제가 생각했던 만큼 많이 알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아래 물이 있어서 받아줄지도 모르는 채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책상을 완전히 치우는 것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오래된 보고서들을 모두 가져다가 상자에 넣어버렸거든요. 새로운 연구에 영향을 주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어제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라 오늘의 진짜 한국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의 현재 경제 통계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제가 본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경제는 그냥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번영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전 세계적인 문제들 속에서도 실제로 더 강해진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한국의 기술 분야는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 회사들이 이제 휴대폰과 컴퓨터만 만드는 게 아니었거든요. 전 세계 거의 모든 전자기기 안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컴퓨터 칩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런 칩 만드는 걸 그만둔다면 전 세계 휴대폰과 컴퓨터가 작동을 멈출 거였어요. 한국이 친환경 경제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거대한 공장들을 짓고 있었거든요. 독일, 미국,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한국 배터리를 사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았기 때문이었죠. 조선업은 제가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제일 최신 기술의 배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바다를 건너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화물선을 만들 수 있었어요. 떠다니는 도시처럼 보이는 호화로운 크루즈선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 해군을 위한 군함도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저를 놀라게 한 건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 알게 된 것이었어요. 저에게는 새로운 용어였거든요. 소프트 파워라는 건 위협이나 돈이 아니라 문화와 생각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였어요. 한국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미국, 유럽, 남미의 젊은 사람들이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이건 그냥 재미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비즈니스였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나라의 문화를 사랑하면 그 나라의 제품을 사고 싶어 하고 관광객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한국 문화가 한국 경제에 수십억 달러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보고서들을 찾아냈어요. 나라들이 한국 콘서트와 영화제를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전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종류의 힘이었어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걸 발견했어요. 한국이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하는 일에 그냥 반응만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좋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군사 방어 시스템 문제로 압력을 가하려 했을 때 한국은 새로운 무역 상대를 찾아냈어요. 일본과 정치적으로 의견이 안 맞았을 때 한국은 자체적인 공급망을 만들어냈죠. 미국이 무역 분쟁에서 편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한국은 조용히 모든 나라와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이건 보호가 필요한 약한 나라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운 나라의 행동이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전 세계 공급망에서 한국이 하는 역할에 대한 정보를 찾았을 때였어요. 한국이 세계 경제라는 몸에서 꼭 필요한 장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한국이 작동을 멈추면 전체 시스템이 아플 거였어요. 한국 회사들이 미국 군사 장비에 꼭 필요한 부품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유럽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중요한 재료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일본 자동차와 중국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세계의 가장 큰 경제들이 모두 뭔가 중요한 걸 위해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세금으로 위협했을 때 패닉에 빠질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자신을 너무 소중하게 만들어서 위협하면 모든 사람이 다치게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트럼프가 관세 계획을 발표했을 때 한국이 차분하게 있었던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제야 배우고 있는 걸 한국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함부로 밀어붙일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사무실 창문 밖 템스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똑같은 물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세상을 이해하는 제 예전 방식은 도수가 안 맞는 안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흐릿하고 일그러져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제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 광경이 흥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만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현대 세계에서 힘과 강함에 대해 생각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번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예전 방식으로 보는 것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리처드 팔머가 한국에 대해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무실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동료들 책상 옆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프린터를 사용하러 갈 때 그들의 시선이 저를 따라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 동료들 중 일부는 제가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가 저에게 돈을 줘서 한국에 대해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이런 수근거림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프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사람들이 제 의견을 존중해왔는데
이제 제 판단력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시험은 우리의 주간 고객 회의에서 왔어요. 모든 선임 분석가들이 가장 큰 고객들에게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거든요. 우리를 수백만 달러로 믿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우리 조언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자신들의 돈을 다른 곳으로 가져갈 거였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발표를 준비해 두고 있었어요. 고객들에게 한국 회사들과 한국 국채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이건 모든 사람이 제가 말할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였어요. 회의실은 20층에 있었어요. 런던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창문들이 있었죠. 20명의 중요한 사람들이 긴 나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은행 총재들, 연금 기금 매니저들, 투자 회사 대표들이었거든요. 어떤 작은 나라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앞에 큰 스크린에 제 노트북을 연결하면서 손에 땀이 나고 있었거든요. 발표 전에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어요. 제임스 모리슨이 테이블 맨 끝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회사의 가장 선임 파트너 중 한 명이었고 30년 동안 회사에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었어요. 제임스가 공개적으로 저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 제 경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였어요. 제가 발견한 숫자들을 보여주면서 발표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기술 분야에서의 선도, 전 세계 공급망에서의 중요성 말이에요. 사람들이 차트와 그래프를 바라보는 동안 회의실이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발표 때 한국이 왜 차분하게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무서워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전 세계 나라들과 관계를 쌓아왔고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제임스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심각했고 거의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천둥 번개가 치기 전에 전기처럼 회의실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임스가 재계 위기 때 도움이 필요했던 한국의 역사를 잊었냐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1997년 IMF 구제금융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었죠. 항상 다른 나라에 의존해왔던 나라에 대해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입이 바짝 말라가고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이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제 새로운 이해를 방어하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안전하고 전통적인 관점으로 물러서든지 해야 했어요. 제가 했던 모든 연구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제가 찾아낸 증거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었죠. 미국 해군을 위한 배를 짓고 있는 한국 조선소들, 꼭 필요한 컴퓨터 칩을 만드는 한국 회사들,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말이에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입장을 방어하기 시작했어요. 2025년의 한국은 1997년의 한국과 같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서 더 강하고 독립적인 경제를 만들어냈다고요. 전 세계 무역에서 너무 중요해져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심하게 다치게 할 여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영원히 느껴지는 시간 동안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보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의심스러워 보이고 있었고요. 몇 명은 관심 있어 보이고 있었어요. 그때 이사벨 고메즈가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마드리드 사무실에서 온 동료로 아시아 시장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었거든요. 회의 중 대부분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 제 분석을 지지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기술 혁신에 대한 추가 자료를 언급해주고 있었거든요. 우리 운영 담당자인 샘 구진도 저를 놀라게 했어요. 직설적이고 실용적인 걸로 알려진 분이었거든요. 보통 경제 이론이나 지정학적 분석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최근 한국 시설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기술과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 아이디어를 완전히 무시하는 대신 사람들이 사려 깊은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회사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좋은 투자 기회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확신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몇몇 전통적인 분석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의 역사적 선례를 들고 나오고 있었죠. 한국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빨리 기존의 세계 질서에 도전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회의는 명확한 결정 없이 끝나고 있었어요. 어떤 고객들은 제 권고사항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하고 있었고요. 제임스 모리스는 우리의 공식 입장에 어떤 변화를 주기 전에 모든 자료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떠난 후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어렵고 위험했지만 제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위해 일어섰던 거니까요. 이사벨이 그날 오후 늦게 제 사무실에 들러주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한국의 발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침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이 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연구 자료를 더 나눠주겠다고 제안해주고 있었어요. 샘도 들러주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세부 사항들은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실무 경험으로 볼 때 한국 회사들이 그냥 값싼 제조업체가 아니라 진짜 경쟁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변화를 알아차린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기존의 통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가면서 중요한 선을 넘었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한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한 제 예전 생각들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제 자신의 믿음에 도전할 용의가 있어야 했고 불편한 진실을 방어할 용의가 있어야 했거든요. 싸움이 끝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 제가 진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 2주는 제 전체 경력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이었어요. 트럼프의 관세 마감일이 지평선 위에 먹구름처럼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에 대해 틀렸다면, 동료들이 예상했던 대로 한국이 패닉에 빠져서 용서를 빌게 된다면 제 평판은 완전히 망가질 거였어요. 더 나쁜 건 저를 믿고 돈을 맡긴 고객들에게 나쁜 조언을 해준 게 될 거라는 거였죠. 매일 아침 속이 뒤틀리며 잠에서 깨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며 한국 뉴스를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도자들이 협상하러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한국은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정부 관계자들은 평범한 일들에 대해 평범한 발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기업 지도자들은 정기 일정을 계속해서 소화하고 있었어요. 주식시장은 평소처럼 오르내리고 있었지만 패닉 매도는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저를 기분 좋게 만들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마감일에 가까워질수록 더 긴장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그냥 두려움을 잘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지막 순간에 굴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몇 분마다 뉴스를 확인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국어를 읽을 수 없으면서도 한국 웹사이트를 새로 고침하고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경제 TV 채널을 보고 있었어요. 사무실 동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항상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 보였거든요. 마감일 3일 전 제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 매우 진지하다고 발표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무역 관계자들은 한국이 먼저 무역 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한 협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트럼프가 압력을 높이는 방식이었어요. 기본적으로 한국에게 지금 포기하든지 아니면 결과를 감수하든지 하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절망적인 전화를 걸기 시작할 순간이었거든요. 타협안을 제시할 거고요. 양보안들로 가득 찬 서류 가방을 들고 고위급 외교관들을 워싱턴에 보낼 거였어요. 한국은 이런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놀라운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조선 회사들이 유럽 해군들과 새로운 계약을 막 체결했다고 했거든요. 한국 기술 회사들이 동남아시아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다고 했어요.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남미의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했고요. 마치 한국이 우리는 다른 사업 파트너들이 충분히 있어요. 하나의 시장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금융계가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미국 관세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아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강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국제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기보다 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원화가 실제로 미국 달러 대비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한편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회사들이 걱정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관세가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 계산하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전자제품 값이 더 비싸질 거고요. 자동차 부품이 비싸질 거였어요. 많은 생활용품의 가격이 오를 거였어요. 미국 업계 단체들이 정부 대표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수익을 해치고 고객들을 화나게 할 관세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마감일 하루 전 저는 거의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계속 바라보며 속보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동료들이 저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마 한국이 무너지면 제가 정신적으로 무너질지 궁금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감일이 도착했어요. 그날 아침 사무실에 아주 일찍 도착했어요. 런던 위로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진한 커피를 끓여서 책상에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큰 발표도 없었고요. 서울에서 긴급 성명도 없었어요. 한국 주식시장이 열려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었어요. 한국 환율시장도 안정되어 있었고요. 그러다가 런던 시간으로 정오쯤 뉴스가 터져나왔어요.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한 달 더 계속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었어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양측이 세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치를 이해하는 모든 사람이 이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물러서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국을 큰 관세로 위협했는데 한국이 그의 허세를 간파해버린 거였거든요. 패닉에 빠지는 대신 한국은 자신들에게 다른 선택권과 다른 파트너들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관세가 완전히 취소된 거는 아니었지만 당장 시행되지도 않을 거였어요. 트럼프는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게 자신이 바랐던 만큼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체면을 살릴 방법이 필요했거든요. 금융시장이 즉시 반응하고 있었어요. 한국 주식이 급등했어요. 한국 회사들이 확장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었거든요. 국제 경제 뉴스들이 위기 동안 한국의 안정된 리더십을 칭찬하고 있었어요. 의자의 등을 기대고 거대한 안도감이 저를 휩쓸고 지나가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옳았던 거예요. 한국이 정말로 미국의 압력을 견딜 만큼 강했던 거였어요. 더 이상 함부로 밀어붙일 수 있는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인 거였거든요. 하지만 제 안도감에는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바로 놀라움이었어요. 몇 주 동안 한국의 새로운 힘에 대해 배우고 있었지만 실제 현실에서 그것이 작동하는 걸 보는 것은 보고서에서 읽는 것과 달랐거든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와 맞서서 이긴 거였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제가 예측했던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 회사들이 전 세계 나라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이 필요한 미국 기업들이 미래의 관세에 반대하는 로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더 존중하며 대하기 시작하고 더 좋은 무역 협정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저를 의심했던 동료들이 제 연구자료 사본을 요청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고객들이 한국 회사 투자 기회에 대해 문의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제임스 모리스는 심지어 전체 팀 앞에서 제 분석을 칭찬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진짜 보상은 전문적인 인정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깨달음이었거든요. 세상을 항상 그래야 한다고 가정했던 대로가 아니라 실제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에 대한 제 편안한 믿음들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세상이 제가 깨달았던 것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한국 같은 나라들이 그 변화와 함께 변해가고 있었어요. 제 일을 잘하고 싶다면 계속 배우고 제 가정들의 의문을 제기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가면서 자랑스러우면서도 겸손한 마음이 들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맞았지만 그건 오직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제가 틀렸다는 걸 먼저 기꺼이 인정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